자, 뉴욕 증시 상승 랠리 11월에도 이어지나 매크로 점검이긴 합니다. 오늘 뉴욕 아침에 본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또 전산장에서는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고 이런 내용들 풀어볼까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 의원은 또 ETF 전문가시잖아요. 책도 네. 지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전에 이제 메타버스 ETF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 이런 네, 이슈들 ETF가 많이 관심인데 잠깐 뭐 본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네. 네, 살짝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ETF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까? 사실 ETF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입하셨던 펀드 대비 이제 ETF 시장이 커졌던 이유는 일단 운영 비용이 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는 테마가 제가 사실 메타버스랑 또 네. 비트코인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ETF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개별 종목들을 픽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물론 이제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요. 다만 우리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종목 분석을 세세하게 하긴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나마 또 전문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정적인 성향이 높으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펀드잖아요. 펀드인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네. 상장을 시켜놔서 그걸 또 거래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네. 뭐 사용자의 편리성, 투자자들의 수익성 제고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시류에 이제 좀 유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뭐야 뭐 워낙 네. 많은 기업들이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일일이 선택하기 어려우면은 그 묶음으로 돼 있는 ETF를 고르시는 것도 선택의 방법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네. 자, 뉴욕 증시는 이제 기업들의 호실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좀 풀이가 되는데 어떨까요? 11월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 11월 증시 온기는 지속될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은 아닐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적에 대한 해석을 저는 이제 착시 효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 일부 중이 이제 예상치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좀 하답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가 33% 정도 돼요.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분기, 2분기가 96.3%거든요. 확 떨어지네요. 확 떨어지죠? 네, 오늘 저녁에 GDP도 나오는데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아마 네. 중반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급감하는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우려들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 3분기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4분기 실적 역시 3분기보다 낮아집니다. 4분기 EPS 증가율이 22.8%. 그러니까 지금 2분기를 고점으로 계속 슬로우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실적이 이유가 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의 이 실적의 부담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시 효과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난해의 기저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안 좋았었던 게 올해 2분기에는 좀 피크를 확 치는 거죠.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근데 3분기부터는 2분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또 기고처럼 맞습니다. 전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착시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는 게 네. 4분기까지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개별성 기업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맞습니다. 11월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점검해봐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 법안 이건 어떨까요? 사실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짧게는 11월 첫째 주, 길게는 12월 연말까지 증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다행히 민주당이 공화당과 또 민주당 내에서 휴먼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됐던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달 규모를 축소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복지 관련된 거. 네, 두 집단의 어떤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아마 마감 처리 기한을 앞두고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 통과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두 가지 법안 모두 다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11월 증시가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네. 결국에는 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빠르면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늦어지면 12월 중순 될 것 같지만 네.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온기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을 해봐야 이건 다음 주 아닙니까? FOMC가 12월 2일, 3일. FMC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겠죠. 근데 과거 행적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증시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2014년 1월달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죠. 그때 미국의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4.4% 하락을 네. 했죠. 근데 권역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신흥국이 마이너스 6.7%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행된다고 하면 사실 신흥국 증시의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사실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아무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리스크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바뀌냐 마냐 얘기들 많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뀔 것인지 통화 정책의 영향은?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행간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상반기 때만 해도 물가 상승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던 이유는 일단 추측이긴 하지만 백악관으로부터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에 대한 얘기를 좀 전달받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의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물가가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행적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내년도 금리 인상의 명분을 갖추기 위한 행적들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1월 달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지명된다고 하면 그 또한 미국 증시에는 좀 한우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월 증시를 좋게 보는 또 두 번째 이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 있잖아요. 헝다그룹을 비롯해서 뭐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뭐 당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부동산 시장 괜찮을까요? 네. 사실 신흥국의 변수 중에 지금 헝다그룹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영향권에서 사실 우리가 너무 미국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가려졌기 때문에 관심에 대한 강도가 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29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29일에도 헝다그룹이 달러와 채권 만기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길이 도래가 되는데 잘 막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헝다물업, 헝다자동차 매각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는 헝다그룹 본사 건물이 있는데 하나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사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연속적으로 도래하는 채권이자 지급 만기를 앞두고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선진국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라고 하면 사실 신흥국에서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잘 넘겨질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걸로 좀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문남중 연구원으로부터 미국 얘기, 중국 얘기 좀 들어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